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2002년 5월 31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 해안 암벽에서 20대 여성의 시체가 떠올라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22년째 범인은 없고 사건의 유력 용의자만 남은 사건이라는 거죠. 먼저 피해자가 어떻게 발견이 됐느냐. 사건 당일 공공근로자였던 조 씨가 명지동의 성창목재 앞 바다 근처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는데요. 이때 해변가에 떠밀려온 마대자루 하나가 조 씨 눈에 띈 겁니다. 당연히 쓰레기겠지 하고 자루의 끈을 풀었는데 그 안은 다시 검은 비닐봉지로 쌓여 있었어요. 풀고 또 풀고 6장이나 겹겹이 쌓인 봉지들을 다 풀어냈죠. 그리고 마지막 봉지를 풀어보고는 기겁했습니다. 그 안에는 청테이프로 결박당한 채 숨져있는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옷이 벗겨진 채 손과 발목, 무릎이 테이프로 묶여 있었고 흉복부를 비롯해서 팔 허벅지 등 40여 군데가 흉기로 난자당한 상태였죠. 물론 조 씨는 시신을 발견하고는 기겁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그 여성의 시신의 상태를 제대로 본 건 출동한 경찰들이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시신 부검을 의뢰함과 동시에 수사에 들어갑니다. 우선 시신의 신원을 제일 먼저 파악했는데요. 피해자는 당시 실종신고가 되어 있던 22살의 A씨였죠. A씨는 그때 학비를 벌기 위해 부산 사상구에 있는 태양다방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5월 21일 밤 10시쯤 평소와 다름없이 다방문을 나서며 퇴근을 했고 오후 11시쯤에는 후배 정씨와 통화를 하면서 서면에 있다 라고 말하고는 행방불명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고는 열흘 뒤 해안가에서 마대자루에 담겨 사망한 채 발견이 된 거죠. 사건 당시에는 2002 월드컵 개최로 나라가 들썩거렸던 시기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들떠 있었던 그해 5월, A씨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소 반찬도 해주고 방청소도 해주던 A씨의 언니는 항상 연락이 잘 되던 동생이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동생이 혼자 살고 있던 집에 찾아가 봤는데 문은 굳게 잠겨 있었죠. 방 안에서도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행방을 찾다가 수소문 끝에 동생이 일하는 다방을 찾게 됐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도 동생의 행방을 모르고 있었죠. 21일 이후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동생이 있을 만한 곳을 더 찾아다녀 봤지만 결국 동생을 찾지 못했고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었던 언니는 실종된 지 9일 만인 5월 30일 사상경찰서에 동생이 행방불명됐다며 실종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찾기도 전인 다음날 5월 31일 A씨의 참혹한 시신이 바닷가에서 발견이 된 거죠. 시신이 발견된 곳은 낙동강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하구뚝이었어요. 문제는 범인이 시신을 유기한 장소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낙동강 줄기를 따라 떠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바다에서 조류를 타고 거슬러 올라온 것인지가 정확하지 않았던 거죠. 부검 결과 사망 추정 시각은 실종된 다음 날인 5월 20일 새벽 4시쯤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경찰은 다방 손님부터 시작해서 A씨의 주변 인물에 대한 집중 탐문을 벌였죠. 당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된 건 다방의 단골 손님이었던 E씨였습니다. 그는 A씨가 실종되던 날 함께 점심을 먹기도 했어요. E씨는 A씨의 실종 당일 서면에서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술을 마시고 집에 갔다고 진술했지만 휴대전화 기지국을 조사해보니 거짓으로 밝혀졌죠. 게다가 E씨는 몸도 안 좋고 솔도 덜 깬 상태라 하기 싫다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거부하면서 경찰의 의심을 사게 됩니다. 무엇보다 실종 당일의 알리바이가 확실하지 않았던 거예요. 더 수상했던 건 A씨와 자주 연락을 하던 E씨가 피해자가 사망한 걸로 추정되는 시간 이후에는 사망한 걸 알기라도 한 듯 그 이후에는 연락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수강도 전력까지 있었죠. 경찰들이 범인은 E씨라고 생각하던 그 와중에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경찰이 A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다가 전혀 다른 곳에서 용의자가 포착이 된 거예요. A씨가 실종된 다음 날인 5월 22일 낮 12시 10분쯤 통장에서 296만 원이 인출이 된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 은행은 다방에서 1분 거리에 있었던 은행이었죠. 경찰은 즉시 은행으로 가서 CCTV를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야구 모자를 눌러쓰고 돈을 인출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던 거예요. 빨간 모자를 쓰고 온 남성은 은행 ATM기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했는데 처음에는 비밀번호 오류로 출금을 2번이나 실패하고는 은행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고는 3분 뒤 다시 돌아와 이번에는 맞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돈을 뺏어 나간 거죠. 이 남성은 이전의 유령 용의자였던 이 씨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그래서 CCTV에 찍힌 남성에 대한 신원을 파악하는데 주력합니다. 경찰이 이 CCTV에 찍힌 남성, B씨라고 할게요. B씨의 신원 파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을 때였어요. 그가 현금을 인출하고 20일쯤 지난 6월 12일에 이번에는 여성 2명이 피해자의 적금을 깨서 500만 원을 인출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공범이었죠. 처음 인출했을 때와는 달리 A씨가 일하던 다방과는 멀리 떨어진 덕천동에 위치한 은행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CCTV를 확보했죠. 여기에는 약간 둥글둥글하고 통통한 체형의 C씨와 보통 체형인 D씨, 이렇게 여성 2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B씨와는 달리 모자를 쓰고 있지 않아 얼굴이 비교적 또렷하게 잡혔어요. 은행에 온 2 여성 중 D씨가 피해자인 A씨의 신분증을 가지고 비밀번호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이때 C씨는 의자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CCTV에는 포착이 되지 않았지만 당시 은행 청원 경찰의 말에 따르면 2 여성과 일행으로 보이는 남자 1명이 더 있었다고 해요. 처음에 돈을 인출했던 B씨로 추정이 됐어요. D씨는 만기가 6개월 정도 남아있던 A씨의 적금 통장을 은행 창구 직원에게 주면서 해지해달라고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바꾸는 수법으로 적금 통장을 해지한 뒤 500만 원을 찾아서 유유히 사라졌죠. 어떻게 신분증 제시만으로 적금을 해지할 수 있었을까 싶긴 하지만 D씨가 피해자 A씨의 외모와 상당히 닮아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경찰은 이들을 유령 용의자로 특정하고 은행 CCTV에 찍힌 얼굴을 전단지의 인쇄에 공개 수배를 하게 됩니다. CCTV도 남아있었던 만큼 범인을 비교적 쉽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이들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제보는 전혀 없었죠. 현상금도 걸고 TV에도 방영을 하면서 공개 수배를 했지만 이외의 단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 3사람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한 건 아니었습니다. A씨의 주변 인물 50여 명을 상대로 조사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역시 성과가 없었어요. 그렇게 결국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2017년 5월 21일 공소시효가 만료될 사건이었지만 2015년 8월 태안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고 부산경찰청 미제사건 전담 수사팀은 재수사에 들어갔어요. SNS가 발달하면서 수사팀 역시 SNS에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게재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수배 전단을 본 사람이 결정적인 제보를 했는데요. 여성 공범 C씨와 D씨가 일하던 주점의 사장이었습니다. 용의자 C씨와 D씨는 범행 당시 부산 사상구에 있는 주점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었고 주범 B씨는 사건 당시 주점에 자주 오던 손님이었다고 했지요. 그 결정적인 제보로 은행에서 현금 인출을 도와준 2 여성을 붙잡아 조사를 했는데요. 주점에 자주 오던 B씨가 어느 날 A씨의 신분증과 적금 통장을 건네면서 은밀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A씨의 적금 통장을 해지한 뒤 돈을 찾아오면 일정 부분을 나눠주겠다고 한 거였죠. 일부러 노린 건지는 몰라도 D씨가 A씨의 외모와 상당히 닮아 있었는데 어쨌든 자신들은 현금 인출만 도와줬고
그 외 B씨에 대한 정보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어요. 이에 경찰은 사건 당시 은행 주변 기지국을 경유한 통화 기록 15,000여 건을 조사한 끝에 공범과 통화한 기록을 발견했고 드디어 주범의 신상을 밝혀내게 됐죠. 이 과정에서 영상 분석도 같이 동원이 됐는데요. CCTV에 찍힌 사진 자료와 유령 용의자의 사진 자료를 분석하면서 앞면의 형성, 귀의 각도와 앞머리의 M자 탈모, 윗머리의 탈모가 동일했고 걸음걸이 패턴 또한 동일하다는 것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2017년 8월 주범 양 씨를 검거하게 됐죠. 사건 발생 15년 만이었어요. 체포 현장 영상을 봤는데 전혀 당황하는 모습이 없었고 엄청 뻔뻔해 보이더라고요. 형사들한테 영장 나왔냐고 줘보라고 하면서 영장이 가짜 같냐는 형사의 질문에 누가 가짜라고 했냐면서 아저씨들이 할 일 없어서 여기 왔겠냐고 하기도 했어요. 그런 양 씨는 처음부터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합니다. CCTV에 찍힌 사진도 자신이 아니고 은행에는 간 적도 없다고 극구 부인을 하다가 양 씨의 전 아내와 고등학교 동창 그리고 회사 동료 등 모두가 하나같이 양 씨가 맞다고 하니까 그제야 본인이 맞다고 진술했죠. 그러고는 A씨의 통장에서 예금과 적금을 인출한 건 맞는데 죽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 통장도 가방을 주워서 갖게 된 거고 비밀번호는 가방 안에 있던 수첩 메모를 통해서 유추한 거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피해자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조합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던 양 씨는 말을 바꿔서 피해자가 수첩에 써둔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조합해서 통장 비밀번호를 우연히 풀었다고 진술합니다. 돈을 인출하고 나서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 뒤에 여성 종업원들에게 A씨의 적금을 찾아오라는 추가 범행을 제안한 거라고 했지요. 당시 양 씨가 A씨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어요. 지문, DNA, 흉기, 목격자 등 전혀 없었죠. 하지만 경찰은 양 씨가 A씨의 통장을 갖고 있었고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었다는 게 가장 유력한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첩에 있는 메모 내용으로 비밀번호를 유추했다기보다는 A씨를 납치해 협박해서 알아냈을 것으로 봤어요. 당시 A씨의 통장 비밀번호는 6267이었는데요. 양 씨가 조합했다는 A씨의 부모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에는 6번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ATM기에서 돈을 인출했을 때 비밀번호 오류로 2번 실패하고 3분 뒤 다시 입력했을 때 돈을 찾았다고 했잖아요. 6번이 없는 내용들로 조합해서 6이 2번이나 들어가는 4자리의 숫자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3번 만에 우연히 말이죠. 협박해서 알아냈거나 진짜 운이 좋았다거나 둘 중에 하나긴 하겠네요. 보통 통장이나 신분증을 분실하면 분실 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잖아요. 그런데 양 씨가 적금까지 해지하게끔 추가 범행을 제안했다는 건 A씨가 분실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양 씨가 알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죠. 게다가 사건 당시 동거했던 여성의 증언도 양 씨가 범인이라는 걸 뒷받침합니다. 마대자루를 옮기는 걸 도와준 사실이 있다면서 같이 노란색의 마대자루를 들고 트렁크에 실은 기억이 나는데 딱딱한 느낌이 아닌 약간 물컹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지요. 하지만 양 씨가 무서워서 마대자루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물어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양 씨는 A씨 사건과 유사한 전과로 복역한 일도 있었어요. 사건 발생 2달 뒤인 2002년 7월에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가 돼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뒤 2004년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청테이프를 묶고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양 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는데요. 상당한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일정한 수입 없이 가출 청소년 성매매 알선과 도박을 하면서 카드깡과 카드론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도 범행 동기로 충분했지요. 양 씨가 범인이라는 정황 증거는 더 있었습니다. 양 씨가 평소에도 폭력적이었다는 지인들의 진술도 있었고, 사건 당시 양 씨의 집과 A 씨가 일하던 다방의 거리는 약 800m 정도로 두 사람이 마주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죠. 그리고 2013년 10월경 빨간색 투스카니를 양 씨로부터 인수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차량을 인수하고 1년이 되기 전 뒷좌석의 인조가죽 시트를 벗겨내고 조명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에 검붉은색 얼룩 자국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오래전에 피가 묻어 있었다가 마른 것과 같은 색깔과 형태였어요. 사건 당시 양 씨가 이 빨간 차를 타고 다녔었고, 마대자루를 같이 옮겼다던 동거녀도 그 마대자루를 이 빨간 차에 실었다고 진술했었죠. 더 있습니다. 2016년 5월 3일에는 핸드폰으로 살인 공소시효를 검색하고 21일에는 살인 공소시효 폐지를 검색했던 것까지 밝혀졌어요.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양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002년 5월 21일 밤 11시 20분경 홀로 걸어가던 A씨를 본 양 씨가 흉기로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가방을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피해자를 수십 회 찔러 살해한 뒤 마대자루에 담아 유기한 것으로 판단한 거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양 씨를 범인으로 확신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물론 직접적인 증거가 없긴 했습니다. 그리고 A씨의 시신이 심하게 부패돼서 사망 추정 시간을 알 수 없었다는 것도 양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게다가 동거녀의 진술도 모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컹한 마대자루를 함께 차로 옮겼다고 했지만 이후 양 씨가 마대자루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했죠. 양 씨 혼자 마대자루를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내릴 수가 있는데 범행이 탄로날 위협을 무릅쓰고 굳이 왜 동거녀의 도움을 받았는지가 의문이라는 거였어요. 대법원은 동거녀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청테이프를 통한 살해 방식과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것 또한 의심은 할 수 있으나 범행을 입증할 단서가 되지는 못한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양 씨가 아닌 제3의 인물이 범인으로 나올 경우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부산고법 형사 1부는 2019년 7월 양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은 그해 10월 23일 양 씨의 무죄를 확정합니다. 사건 유력 용의자가 증거 부족으로 정황 증거가 충분히 넘쳐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풀려나게 된 거예요. 양 씨 외에는 혐의점을 가진 용의자가 없었던 만큼 이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죠.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증거 인정을 이렇게 엄격하게 하면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하기는 점점 어려울 거라고 했고, 다른 미제 사건의 용의자들이 이번 판결을 보고 무죄로 풀려나는 방법을 터득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A씨의 적금을 해지했던 두 공범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현금 인출에만 가담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불기소 처분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A씨를 닮았다던 D씨는 2011년 암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양 씨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용서를 빌겠다는 말과 함께 강간전가로 옥중에 있는 동안 천주교에 귀의했다고 했고 15년간 주변에서 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이미지를 좋게 쌓았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어요. 양 씨가 봉사를 했던 인근 봉사단체의 수녀에게는 자신이 잘못한 게 없는데 경찰이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경찰이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다는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심지어 검사는 자백하기만 하면 형량을 줄여주겠다는 당근을 내게 줄 것인데 그게 어떤 당근일진 모르겠지만 주기만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받을 것이다 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죠. 이런 양 씨가
형사들과의 사석 대화에서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거리낌 없이 말하기도 했는데요. 많이 잊으려고 애썼다고 세상에 비밀이 있겠냐면서 그날 차 한잔 마시고 있다가 퇴근 시간에 같이 나와서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A씨를 태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는데 A씨가 피곤했는지 바로 뻗어버렸고 갑자기 뭐에 씌인 건지 저는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했죠. 한 방 찌르니까 우욱 하면서 피가 확 올라오더라면서 씻으며 벽지고 바꾸느라 고생 좀 했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문제는 이런 사적인 대화에서의 진술은 법적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 씨는 법원에서 그저 담배 얻어 피우려고 허위 자백한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남이 고향이었던 A씨는 평소 알뜰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매달 100만 원 이상 저축을 했어요. 적금도 꼬박꼬박 넣었죠. 그리고 그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돈 벌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 멋진 셰프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꿈은 한순간에 짓밟혔습니다. A씨는 항상 통장을 가지고 다녔는데요. 그 통장은 전 재산이자 자신의 꿈을 이룰 미천이었습니다. 범인은 A씨의 이런 상황을 알고 계획적으로 노렸을 가능성이 높았죠. A씨에게서 발견이 된 40여 개의 자창을 본 범죄 심리학자들은 범인이 피해자를 고문한 것으로 봤어요. 협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순순히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던 거죠.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여러 번 찔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꿈을 지키기 위해 수십 번을 찔려야만 했어요. 만약 양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A씨를 처참하게 살해한 범인이 아직도 세상 밖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양씨가 범인이라면 차라리 범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범인인 것만 같아서 가슴이 참 답답합니다. A씨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나서라도 꼭 범인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